서울 강남의 한 대형 병원 입구. 1월의 찬 공기가 병원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로비 안으로 스며들었다. 한혜진은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휠체어를 밀며 로비를 가로질렀다. 고급 캐시미어 코트, 정갈한 메이크업, 단단하게 묶은 머리매듯. 의적으로 그녀는 완벽한 재벌가 상속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그 눈동자에는 피로와 무력감이 짙게 깔려 있었다. 오늘도 결과는 똑같네요. 선생님. 예진은 방금 전 상담실에서 나와 조용히 중얼거렸다.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치료는 없습니다. 신경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회복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백도현 교수의 말은 너무도 단호했다. 마치 희망 자체를 짓밟은 듯했다. 15년. 한명수 회장이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지 정확히 15년이 흘렀다. 그동안 예진은 일본, 미국, 독일 등 세계 곳곳을 돌며 최고의 의사들을 찾아다녔다. 수십억 원이 치료비로 들어갔지만 돌아온 건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아버지의 다리뿐이었다. 병원을 나서려던 그때였다. 예진은 병원 출입구 앞에 서 있는 작은 그림자를 발견했다. 한 소년, 13살쯤 되어 보이는 말라깽이 아이가 먼지 낀 옷을 입고 맨발에 가까운 신발을 신고 서 있었다. 손에는 낡은 노트 하나가 들려 있었다. 엔드코트, 비켜. 구걸할 시간 없어, 엔드코트. 예진은 차갑게 말했다. 그러나 소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엔드코트, 돈 필요 없어요. 회장님, 다시 걷게 해드릴 수 있어요, 엔드코트. 그 순간 예진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 말은 너무나 생소하고 동시에 너무도 익숙했다. 15년 전 그녀가 의사들 앞에서 수백 번 물었던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반대 형태의 대답이었다. 엔드코트, 내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여긴 병원이야. 장난치지 마, 엔드코트. 예진이 경계하며 다가섰다. 소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정말이에요. 저는 방법을 알아요. 의사들이 안 쓰는 방식이지만 효과 있어요. 예진이 말하려던 순간 휠체어에 앉아있던 아버지 한명수 회장이 아주 천천히 손을 들었다. 그 손짓은 분명했다. 그 아이의 말을 들어보라는 신호. 예진의 눈이 커졌다. 아버지가 스스로 손을 든 건 15년 만의 일이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마치 살아있는 조각상처럼 무표정하게 있었고 누군가가 질문해도 눈을 깜박이거나 고개를 돌리는 일조차 없었다. 그런 그가 지금 이 아이에게 반응하고 있다. 이름이 뭐니? 한명수 회장이 낮고 신 목소리로 물었다. 소녀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뚜렷하게 대답했다. 최준서요. 예진아. 한 회장이 딸을 바라봤다. 잠깐, 이 아이 말 좀 들어보자.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예진은 속삭이듯 말했다. 이 아이는 그냥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아이일 뿐이에요. 아버지를 일용하려고 15년 동안 수백 명의 전문가들이 날 봤지. 한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날 이렇게 움직이게 하지 못했어. 예진은 침묵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손은 분명히 움직였다. 그리고 그 손은 그녀가 기억하던 엔드아포즈, 아버지 엔드아포즈의 손이었다. 생기 있고 단호하며 자신의 뜻을 가진 경비원이 다가와 상황을 정리하려 했다. 예진은 재빠르게 대응했다. 엔드코트, 괜찮아요. 그냥 아이가 조금 흥분한 것뿐이에요, 엔드코트. 그러나 준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여기 있을 거예요. 아주머니가 마음을 바꾸실 때까지요. 그 말은 예진에게 이상한 감정을 남겼다. 고직스러움, 아니면 진심. 그날 밤, 예진은 아버지를 리무진에 태우고 귀가했다. 하지만 창밖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시선은 병원 입구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그 아이, 뭔가가 있었어. 눈빛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가지는 눈빛이었지. 예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다. 소년의 말투, 눈빛, 그리고 아버지의 반응. 그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강렬했다. 그날 밤 예진은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15년 동안 꾼 적 없는 꿈을 꿨다. 그 꿈 속에서 아버지가 일어나 있었다. 그리고 그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한혜진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전날 밤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탓에 눈두덩은 무거웠지만 머릿속은 이상할 정도로 또렷했다. 병원 앞에서 만난 그 소년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확신에 찬 눈빛, 조금도 흔들리지 않던 목소리.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반응이 그녀를 괴롭혔다. 아버지는 아침 식사 자리에서도 말수가 적었지만 분명 달라져 있었다.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보던 예전과 달리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고 간병인이 말을 걸면 짧게나마 대답했다. 아버지. 예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제 그 아이 말이에요. 아직도 생각나세요? 한명수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난다기보다 잊히질 않는구나. 그 말 한마디로 예진은 결정을 내렸다. 이성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딸로서 그리고 지난 15년간 실패만을 반복해온 사람으로서 이번만큼은 다르게 해보고 싶었다. 딱 하루요. 예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정말 딱 하루만 기회를 줄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땐 정말 끝이에요. 병원 낮. 소녀는 정말로 그 자리에 있었다. 어제와 똑같은 자리, 똑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마치 누군가 오기를 확신하고 있었다는 듯이. 아줌마. 준서는 예진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실 줄 알았어요. 확신이 대단하네. 예진은 감정을 숨긴 채 말했다. 조건이 있어. 아주 까다로운 조건.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 들어볼게요. 그날 오후, 준서는 처음으로 한명수 회장의 집에 들어섰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 회장의 저택은 웅장했지만 이상하게도 생기가 없었다. 넓은 공간은 마치 오래된 박물관 같았고 사람의 온기보다는 과거의 영광만이 남아있는 듯했다. 예진은 소년에게 규칙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허락 없이 어떤 행동도 하지 말 것. 카메라가 항상 켜져 있을 것. 조금이라도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중단할 것. 알겠습니다. 준서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 태도는 지나치게 차분해서 오히려 어른 같았다. 첫 번째 세션은 조용히 시작되었다. 준서는 침대 옆에 앉아 한 회장의 다리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마치 상태를 읽어내듯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손을 올렸다. 할아버지.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아프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절대 무리하지 않을게요. 예진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다. 그동안 수많은 의사들이 아버지를 한자로 불렀지만 이 아이는 자연스럽게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준서는 아주 기본적인 동작부터 시작했다. 발목을 천천히 돌리고 종아리 근육을 눌러 자극했다. 움직임은 조심스러웠고 설명은 간결했다. 신경은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길을 잃은 경우가 많아요. 준서가 말했다. 다시 길을 기억하게 해주면 아주 조금씩 반응이야오. 예진은 속으로 냉소했다. 그 말은 수십 년 전부터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였다. 차이는 하나였다. 이 아이는 그 말을 믿고 있었다. 30분쯤 지났을 때였다. 한 회장이 갑자기 숨을 들이마셨다. 느껴진다. 그가 말했다. 아주 약하게지만 뭐가 있다. 예진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지만 그녀는 부정하지 못했다.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세션이 끝난 후 준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무리하면 안 돼요. 예진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왜 이렇게 확신해? 그녀가 물었다. 내가 한 말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준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바뀌어. 그 말은 예진의 가슴 깊숙한 곳을 찔렀다. 그녀는 지난 15년 동안
실패가 두려워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날 밤, 한 회장은 평소보다 깊게 잠들었다. 예진은 아버지의 방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처음으로 마음속에 작은 질문이 생겼다. 혹시 정말로 가능하다면? 그 질문은 두려웠다. 그러나 동시에 견딜 수 없을 만큼 간절했다. 한명수 회장은 눈을 떴다. 겨울 햇살이 창문 틈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와 방 안을 은은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날 아침은 어제와 달랐다. 몸에 흐르는 공기가 조금은 가볍게 느껴졌고 눈꺼풀 안쪽으로 전해지는 감각이 뚜렷했다. 할아버지, 오늘도 시작해볼까요? 침대 옆 의자에 앉은 최준서가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낡은 노트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손으로 정리한 복잡한 근육 구조와 신경 경로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몇몇 페이지는 색이 발해 있었고 가장 자주 펼쳐진 부분은 접힌 자국이 선명했다. 준서라. 한 회장이 낮게 불렀다. 너 이걸 다 어디서 배운 거니? 준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책에서요. 그리고 어떤 분이 가르쳐 주셨어요. 옛날에 병원에서 교수였던 분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예진은 조용히 문밖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경계심이 있었지만 어쩐지 그 아침은 처음으로 불편하지 않았다. 그날 세션은 이전보다 조금 더 길었다. 준서는 종아리 뒤쪽을 자극하면서 동시에 발목을 천천히 돌렸다. 일정한 리듬, 일정한 압력, 그리고 그 사이에 흘러나오는 말들. 이건 비복근이라고 해요. 우리가 걷거나 뛸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근육 중 하나예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서 굳어 있지만 자극을 주면 기억을 조금씩 되살릴 수 있어요. 그는 마치 유료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듯 설명했다. 하지만 그 설명에는 지식만이 아니라 신념이 담겨 있었다. 의사도 아니고 자격증도 없고 병원에서 훈련받은 적도 없지만 그의 손길은 진지했고 정직했다. 시간이 흐르고 준서는 마지막으로 엄지발가락을 가볍게 눌렀다. 한 회장은 미세하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정말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예진아. 그가 말했다. 방금 느꼈니? 예진은 놀라서 앞으로 다가갔다. 뭐라고? 지금 뭐가 움직였다고? 발가락이 움직였어. 그의 음성은 떨리고 있었다. 확실해. 느꼈어. 이건 상상 아니야. 예진은 재빨리 침대 아래로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의 발을 바라보았다. 손으로 발가락을 잡아보고 눌러보고 다시 쳐다봤다. 그리고 그녀의 입술이 말없이 벌어졌다. 정말이었다. 극히 미세하지만 분명히 엄지발가락이 움직였다. 준서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는 고개를 숙였다. 이게 시작이에요. 아직 멀었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그 순간 방문이 열리며 간호사와 함께 백도현 교수가 들어섰다. 예진이 급히 말했다. 교수님, 지금 아버지가 발가락이요. 백 교수는 눈썹을 찌푸리며 다가왔다. 그건 그냥 근육 반사일 수 있습니다. 뇌에서 오는 명령이 아니라 말초신경의 자동 반응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교수님, 아버지가 움직였다고 확신하셨어요. 느꼈다고도 하셨어요. 예진이 따지듯 말했다. 백 교수는 한 회장의 발을 검사하기 시작했다. 반응 검사, 신경 반사 확인, 촉각 테스트. 그리고 이내 고개를 저었다. 자극에 의한 단순 반사입니다. 회복이라고 볼 수 없어요. 아니, 한 회장이 조용히 말했다. 이건 내가 느낀 거야. 단순한 반사가 아니었어. 명확히 내 의지가 들어갔어. 백 교수는 말없이 예진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엔드아포즈, 정신적 동요 엔드아포즈에 대한 걱정이 담겨 있었다. 예진도 흔들렸다. 그러나 그녀는 아버지의 눈빛을 보았다. 거기에는 15년 동안 보지 못했던 엔드아포즈, 빌엔드아포즈이 있었다.
교수님, 예진은 조용히 말했다.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이 아이가 무슨 일을 하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백 교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단, 어떤 이상 반응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겠습니다. 위험한 실험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저도 동의해요. 준서가 조용히 대답했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예진은 홀로 테라스에 앉았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그녀는 처음으로 그것이 시원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가능할까? 이 소년이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보이는 이 아이가 아버지를 다시 걷게 만들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은 아직도 희박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움트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주 오랜 시간 잊고 살았던 감정이었다. 희망이라는 작고도 강한 빗줄기. 며칠이 지났다. 한명수 회장의 회복 속도는 느리지만 분명했다. 매일 아침 준서는 같은 방식으로 자극을 주고 반응을 살피고 조금씩 강도를 높여갔다. 어느 날은 발가락 3개가 움직였고 또 다른 날엔 무릎 근처에 근육 경련이 일어났다. 백도현 교수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한 회장과 예진은 이제 그것을 무시하기 시작했다. 예진은 점점 더 궁금해졌다.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일까? 어떻게 이런 지식을 혼자 배웠으며 왜 이토록 집요하게 노력하는 걸까? 그날 오후 예진은 비서에게 지시했다. 최준서에 대해 조사해줘요. 출생신고 되어 있는지, 보호자는 있는지, 학교는 다녔는지, 다. 몇 시간이 지나자 비서가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최준서, 13세, 공식적인 주민등록 기록이 없습니다.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입니다. 보호자도 없고 주소도 없습니다. 노숙 기록이 몇 차례 있으며 최근까지 영등포역 근처에서 노숙했다고 합니다. 학교는 한 번도 다닌 적 없습니다. 예진은 입술을 곧게 다물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지식은 모두 독학이라는 날인가? 혹시 가족이 있었던 기록은? 예진이 물었다. 할머니 한 분과 함께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사망하셨고 이후에는 보호시설을 거부하고 혼자 생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김원이라는 노교수와 자주 함께 다녔다는 주민 증언도 있습니다. 생물학을 가르쳤던 분인데 2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예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고 겨울의 해는 짧았다. 그 어둠 속에서 소년이 혼자 걸어온 길이 떠올랐다. 거친 바람 속 책을 주워 읽으며 배우고 아픈 사람을 보며 관찰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혼자 싸운 길. 그날 밤 예진은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준서는 벽난로 옆에서 노트를 펼쳐놓고 뭔가를 쓰고 있었다. 공부하니? 예진이 물었다. 준서는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아, 네, 복습 중이에요. 오늘 반응이 좀 달랐거든요. 오른쪽 햄스트링 쪽 근육이 약하게 떨렸어요. 그건 신경이 조금 더 깨어났다는 뜻이에요. 예진은 준서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는 긴장한 듯 등을 곧게 폈다. 할머니 얘기 해줄래? 예진이 조용히 물었다. 준서는 잠시 말을 멈췄다. 노트를 덮고 시선을 멀리 두었다. 할머니는 말씀이 많지 않으셨어요. 대신 손으로 모든 걸 표현하셨어요. 아프신 후엔 말도 거의 못하셨지만 제 눈만 봐도 무슨 말씀이신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다리가 완전히 마비됐고 병원에선 집에 모시라고 하더라고요.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내가 직접 치료했니? 예진이 물었다. 그때부터였어요. 책을 보기 시작한 건 재활치료사들이 하는 걸 따라 했어요. 처음엔 효과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의 손가락이 조금 움직였고 결국엔 걸음 보조기에 의지해 두세 발짝 걷게 되셨어요. 정말 잠깐이었지만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할머니와의 마지막 기억이에요. 그날 밤
편히 주무시다 돌아가셨어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할머니처럼 잠깐이라도 자기 다리로 다시 걷게 해드리고 싶어요. 예지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 이야기는 너무도 조용했고 너무도 진실했으며 잊혀진 사람의 삶에서만 나올 수 있는 종류의 감정이었다. 그래서 병원에 간 적은 없어. 예진이 조심스레 물었다. 여러 번 쫓겨났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싫어하시더라고요. 제가 자꾸 환자들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니까요. 김원익 교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를 꾸짖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책도 주시고 생물학 기초부터 알려주셨어요. 그분도 돌아가셨다고 했지.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피암이셨어요. 말기였는데도 끝까지 제 노트를 봐주셨어요. 돌아가시는 날까지도. 그날 밤, 예진은 처음으로 준서를 아이가 아닌 사람으로 보았다. 작고 여린 어깨에 실린 시간은 그녀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무게였다. 다음 날 아침, 예진은 아버지의 방에 들어갔다. 오늘도 준서랑 치료하실래요? 한명수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미소는 예진에게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절망 속에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한 아이 덕분이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다. 한명수 회장이 왼쪽 다리를 약간 들어 올렸다. 처음엔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고 오히려 예진은 눈을 의심했다. 하지만 곧 두 번째, 세 번째 시도에서 확실한 반응이 있었다. 준서는 그 순간을 마치 성전을 보듯 바라보았다. 정확히 세 군데 근육이 반응했어요. 그가 기록 노트에 빠르게 메모하며 말했다. 햄스트링, 비복근, 그리고 족저근막까지. 이건 큰 진전이에요. 예진은 말없이 아버지의 발을 바라보았다. 움직였다. 진짜였다. 의지가 담긴 살아있는 움직임이었다. 한 회장은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보았다. 이 아이가 뭔가를 해내고 있어. 그날 밤, 이 집의 분위기는 오래간만에 따뜻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 뉴스 사이트의 메인 화면에 이런 제목이 떠올랐다. 재벌 회장, 미성년 노숙 소년에게 치료 맡겨. 의료법 위반 논란. 예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다 그대로 멈췄다. 기사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가득 차 있었다. 비위로 인해 무면허 치료, 위험한 실험, 사회적 무책임 등등. 댓글은 순식간에 수천 개가 달렸다. 미쳤다. 아무리 회복이 간절해도 저건 아니지. 소년도 문제야. 무슨 자격으로 사람 몸을 만져. 이거야말로 아동학대 아나. 보호가 필요한 아이를 일용한 거잖아. 그 중에는 준서를 두둔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정말 효과가 있다면 애 무시하는 건데. 진심이 느껴지는 아이잖아. 자격증보다 중요한 게 있어. 의사들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거 아나. 예진은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었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곧바로 집 앞으로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포털 뉴스는 물론 방송사들까지 취재 요청을 보내왔다. 집 앞엔 카메라가 세워지고 질문이 쏟아졌다. 한 회장님, 치료 효과 정말 있습니까? 소년의 정체는 확인하셨나요? 의료법 위반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진은 경호팀을 강화하고 집안의 모든 외부 출입을 통제했다. 하지만 이미 불길은 번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결국 보건복지부에서 공식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통보가 날아왔다. 불법 치료 시도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 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예진은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을 꽉 쥐었다. 이제 이 일은 단순한 희망의 실험이 아닌 법과 제도의 벽과 부딪히는 싸움이 되어가고 있었다. 백도현 교수는 예진을 따로 불렀다. 이대로 계속하면 회장님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어떤 치료보다 효과가 있었어요. 예진이 반박했다. 그게 더 위험한 겁니다. 백 교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일시적인 반응에 집착하다 보면 진짜 위험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도 책임을 지울 수는 없어요.
아직 아이잖아요. 예진은 말없이 그의 눈을 바라봤다. 백도현, 아버지의 주치의로서 오랜 시간 믿어온 사람. 하지만 지금 그는 희망 대신 공포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준서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에서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였고 담 너머에서 소란한 소리가 들렸다. 예진이 조용히 들어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인터넷 봤지? 그녀가 물었다.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섭지는 않아요. 오히려 익숙해요. 사람들 원래 그래요. 이해 못하면 무조건 틀리다고 하니까요. 너무 어른스럽게 말하지 마. 예진이 작게 웃었다. 너 아직 13살이야. 조용한 침묵이 흘렀다. 예진은 한참을 머무시다가 말했다. 혹시 이쯤에서 그만두고 싶지는 않아? 준서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제가 시작한 일이에요. 끝까지 하고 싶어요. 할아버지, 아직 다리를 못 움직이잖아요. 예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보다 훨씬 더 단단한 의지를 가진 이 소년을 보며 처음으로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리고 다음 날, 한명수 회장은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요청했다. 모두가 말렸다. 백 교수도, 예진도, 간병인들도. 하지만 한 회장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기자들 앞에 섰다. 플래시가 터졌고 수십 개의 마이크가 입 앞에 놓였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15년 동안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이름 있는 병원에서 유명한 의사들에게. 하지만 그 누구도 제 몸을 움직이게 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아이. 자격증도 없고 집도 없는. 하지만 그 아이는 제 발가락을 그리고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기자들 사이에 술렁임이 일었다. 여러분은 묻습니다. 그 아이가 의사냐고. 나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치료자 아닙니까? 그 말이 끝나자 한동안 정적이 흘렀다. 그날 이후 여론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기자회견 이후 대중의 반응은 둘로 갈라졌다. 한명수 회장의 발언은 감동을 안겼지만 동시에 수많은 질문을 불러일으켰다. 저 아이는 누구인가? 진짜로 의료 지식이 있는가? 그 배경은? 그리고 곧바로 그 물음에 대한 답이라 주장하는 기사들이 쏟아졌다. 며칠 뒤 예진은 비서실로부터 한 통의 봉투를 전달받았다. 비공식 제보 자료입니다. 기자가 보내왔습니다.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낡은 주민등록 초본 사본 한 장, 오래된 병원 기록, 그리고 몇 장의 흑백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백도현과 한 여성, 그리고 갓난아이가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200X년 봄, 런남동. 예진은 서류를 넘기며 점점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병원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산모, 최은영 오 보호자 미상 오 유산 이력 있음 오 출산 아이, 남 오 이름 미정. 그리고 또 하나의 문서. 백도현의 서명이 적힌 퇴원 동의서. 모자 보호 책임을 병원이 더 이상 지지 않음. 일부 사정으로 환자 귀가 조치. 예진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이 모든 조각이 머릿속에서 하나로 연결되었다. 그날 밤 예진은 아버지에게 조용히 자료를 건넸다. 한명수 회장은 오랜 침묵 끝에 말했다. 그 아이가 백 교수의 아이였군. 네, 아버지. 아마도 그렇습니다. 법적 입양도 아니고 출생신고도 없이 버려졌어요. 그리고 혼자 컸어요. 아무도 그 존재를 인정해주지 않은 채로. 한 회장은 눈을 감았다. 그래서 그렇게 간절했구나. 그렇게 필사적으로. 다음 날 예진은 백도현 교수를 찾아갔다. 그는 의사 가운을 벗은 채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서류를 펼쳐 책상 위에 내려놓자 그는 미동도 없이 그것을 바라보았다. 언제 알았습니까?
예진의 질문에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한참을 흘렀다. 최윤영 씨, 기억하시죠? 백도연은 고개를 떨궜다. 기억한다. 당시엔 너무 어렸고 겁이 났다. 그 아이가 내 아이라는 사실이 무서웠다. 그래서 그냥 놔두셨어요. 예진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그 아이는 아무도 없이 컸습니다. 쓰레기장에서 책을 주워 읽고 병원 박창문 너머로 치료를 훔쳐봤어요. 그런데도 누구보다 진심이었어요. 누구보다 사람을 살리고 싶어 했습니다. 백 교수는 천천히 손을 올려 이마를 짚었다.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의사로서도 인간으로서도 그 아이 앞에 나설 자격이 없었어. 하지만 지금은 그 아이를 위험한 존재로 몰고 있잖아요. 병원에선 그를 치료법 없는 사기꾼으로 여깁니다. 당신은 그의 아버지로서 그런 시선을 만든 첫 번째 사람입니다. 백 교수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준서는 지금도 당신을 모릅니다. 예진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이미 당신보다 훨씬 더 의사다운 사람이요. 예진은 사무실을 나섰다. 건물 밖에는 눈이 흩날리고 있었다. 차 안에 앉아 그녀는 핸들을 쥔 손에 점점 힘이 들어갔다. 그날 밤 예진은 준서와 마주 앉았다. 그는 여전히 침착한 모습으로 회장님의 상태를 정리하고 있었다. 준서라. 예진이 조용히 말을 꺼냈다. 혹시 너 자신에 대해 궁금했던 적 있어? 준서는 고개를 갸웃했다. 어릴 땐 많이 그랬어요. 애 나만 다르지. 내 이름도 직도 없지. 하지만 지금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내 진짜 이름을 알고 싶지 않아. 전 제가 지은 준서라는 이름이 좋아요. 할머니가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그거면 돼요. 예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용서한 사람처럼 보였다.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도, 누군가가 책임을 회피했다는 진실도, 그리고 동시에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백도연의 가장 큰 거울이 되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예진은 두 가지 감정 사이에서 흔들렸다. 알려줘야 할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저 이 아이가 지금처럼 평온하게 살아가도록 놔두는 게 맞을까? 그녀는 아직 답을 내릴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다. 그 소녀는 모든 것을 알고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도 다시 세상을 일으키려는 치유자였다. 새벽 5시, 겨울 안개가 서울 외곽 저택의 마당을 부드럽게 감쌌다. 아직 어두운 집안, 복도 끝방에서 조용히 불이 켜졌다. 한명수 회장은 침대에 앉아 있었다. 두 손은 담요 위에서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시선은 문 쪽을 향하고 있었다. 조용히 방문이 열렸다. 최준서가 들어왔다. 그는 여는 알처럼 침착하게 회장 곁에 앉았다. 할아버지, 오늘은 새로운 걸 해볼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회장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준서는 작은 보조기를 가져와 회장의 다리에 끼웠다. 오늘의 목표는 일어서는 것. 물론 온몸의 힘으로가 아니라 보조기와 손잡이 프레임에 의지한 상태에서 상체를 일으키는 것이었다. 제가 세면 그대로 손잡이를 잡고 무릎에 힘을 주세요. 혹시 중간에 아프시면 바로 말씀하세요. 알았다. 회장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하나, 둘, 셋. 준서가 카운트를 마치자 회장은 천천히 팔에 힘을 주었다. 온몸이 떨렸고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다. 그리고 다리가 천천히 굽혀졌다. 수직으로 선 자세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침대에서 상체를 띄운 자세였다. 무릎은 떨렸고 양손은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일어섰다. 준서의 눈이 커졌다. 성공이에요. 정말 성공하셨어. 예진이 방 안으로 뛰어 들어왔다. 아버지, 정말로 지금 일어서 계신 거예요. 회장은 떨리는 다리 위에서 고개를 돌렸다.
예진아, 내가 선다. 그 순간 모두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울지 않으려 애썼지만 예진의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렸다. 15년 긴 절망의 시간 끝에 단머추의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 감동은 너무도 짧았다. 회장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입술이 푸르게 변해갔고 호흡이 거칠어졌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준서가 다급히 물었다.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내 상체가 휘청거리며 무너졌다. 아버지, 예진이 소리쳤다. 준서는 당황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즉시 응급 버튼을 눌렀고 경보음과 함께 간호팀이 달려왔다. 산소포화도 78, 혈압 급강하 중, 의식 없음, 심박수 불안정. 백도현 교수가 가장 먼저 방으로 달려왔다. 무슨 일이야? 상태 보고해. 예진은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말했다. 아버지가 일어나셨어요. 직접. 백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말도 안 돼. 그런 자극은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어. 응급처치가 진행되는 동안 준서는 복도에 서서 양손을 말없이 꽉 움켜쥐고 있었다. 의료진이 회장을 급히 병원으로 이송하고 저택 안은 침묵에 잠겼다. 그날 오후 병원에서는 공식 발표가 나왔다. 한명수 회장, 치료 중 슈크로 의식불명, 중환자실 입원 중. 언론은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기사들을 쏟아냈다. 무면허 소년 치료, 결국 사고로 이어져. 한 회장의 딸, 아이에게 치료 맡긴 무책임 논란. 소문은 기적이 아니었다. 과학적 검증 없는 치료의 위험성. 댓글란은 다시 아수라장이 되었다. 봐라, 결국 일어날 일이 일어났잖아. 그 아이는 살인자야. 재벌 딸의 감성 노름이 아버지를 죽였다. 예진은 병원 복도에서 그 댓글들을 무기처럼 받아냈다. 하지만 진짜 무거운 건 준서의 얼굴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사도 거르고 잠도 자지 않았으며 병원 복도 벤치에서 하루 종일 허공만 바라보았다. 내가 죽인 건가요?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내가 욕심을 부린 건가요? 예진은 그의 옆에 앉았다. 아니야, 준서야. 그건 기적이었어. 너 아니었으면 아버지는 그 어떤 희망도 못 보셨을 거라. 하지만 그는 눈을 감았다. 결과가 이렇게 되면 아무도 제 진심을 믿어주지 않아요. 다시는 기회도 없겠죠. 그날 밤 준서는 병원에서 자취를 감췄다. 예진은 아침에 그의 침상이 비어 있는 걸 발견했다. 그의 노트만이 남겨져 있었고 첫 장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전 진심이었어요. 정말 진심이었어요. 미안합니다. 이틀 동안 한명수 회장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중환자실의 각종 모니터에서는 간헐적으로 불안정한 수치들이 떴고 의료진은 신중하게 경과를 지켜보고 있었다. 밖에서는 기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병원 앞을 지켰고 인터넷과 뉴스 채널은 매 시간마다 그의 상태를 다뤘다. 의식불명 상태 지속, 재벌 회장의 생명선 위협받나, 회복 불능 가능성 제기, 소년 치료의 후폭풍. 그리고 최준서는 사라졌다. 그가 남긴 노트는 언론에 의해 복제되어 인터넷에 퍼졌고 일부는 그것을 미성년자의 허황된 망상이라고 조롱했다. 예진은 병원 복도에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휴대폰은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를 쏟아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그 아이를 잃었어요. 예진은 아버지의 병상 곁에서 중얼거렸다. 모두가 그를 공격했어요. 그가 만든 희망을, 믿음으로 되살린 사람을. 그러던 새벽, 심박수 모니터에 변화가 생겼다. 일정하게 이어지던 리듬의 미세한 파동이 일었고 간호사가 다급히 의사를 호출했다. 한명수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다. 이내 눈이 떠졌다. 의료진이 몰려들었고 예진은 손을 입에 가져다 댔다. 아버지의 시선이 흐릿하게 천장을 바라보다
옆으로 돌려졌다.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예진아. 싱긋한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말이었다. 그 말 한마디에 예진의 눈물이 쏟아졌다. 아버지, 돌아오셨어요. 의료진은 아직 말을 아꼈다. 내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 검사를 진행해야 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그는 돌아와 있었다. 다음 날 병원 관계자는 언론에 공식 발표를 했다. 한명수 회장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상태는 안정적이며 회복 경과에 따라 조만간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그 발표는 즉시 뉴스 헤드라인을 장악했다. 그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도 다시 불붙었다. 치료의 효과인가? 회복력의 결과인가? 소녀는 어디로 사라졌나?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의료윤리와 인간 존엄 사이의 충돌. 그리고 나흘 뒤 한명수 회장이 기자회견을 요청했다. 이번에는 병원 내 강당에서 열렸다. 기자 수십 명이 몰렸고 생중계로 전국에 방송되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무대로 나왔다. 조명이 그를 비추는 순간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연달아 울렸다. 그의 얼굴은 열리어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나는 죽음과도 같은 시간 속에 있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다. 15년 동안 나는 사람을 믿는 것을 포기했고 나 자신을 놓아버렸습니다. 조용한 정적. 그의 목소리는 천천히 그러나 힘있게 이어졌다. 그 오랜 침묵 속에서 나를 깨운 건 의사도 락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무시하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한 아이였습니다. 기자들의 손이 바빠졌다. 노트북 키보드 소리, 펜 소리, 카메라 셔터가 겹쳐졌다. 그 아이는 내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움직일 수 있다고, 걸을 수 있다고,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한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 조금 숨을 고르고 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이름 없는 소년이 나를 일으켰습니다. 순간 강당 전체가 숨을 멈춘 듯 고요해졌다. 여러분은 묻습니다. 자격이 있느냐고, 의료 면허가 있느냐고. 나는 되묻고 싶습니다. 진심의 자격이 필요합니까? 그는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완전히 서지는 못했지만 스스로 손잡이를 짚고 몸을 세웠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두 발로 일어섰다. 그 아이는 나를 일으켰고 지금은 그 아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를 위험한 존재라 부르지만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 아이는 내 인생에서 가장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기자들 중 누군가는 고개를 떨구었고 누군가는 울고 있었다. 내가 여기 서 있는 이 순간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만든 가장 과학적인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를 문제가 아닌 가능성으로 봐주기를 바랍니다. 회견이 끝나자 수많은 언론사들이 헤드라인을 바꿨다. 한명수, 직접 밝히다. 소녀는 나의 치유자였다. 진심이 자격을 이겼다. 고개 숙인 언론. 사라진 소년, 어디에 있을까? 모두가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전국에는 최준서를 찾습니다라는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전국이 한 소년의 행방을 찾고 있었다. 최준서를 찾습니다. 이 한 줄이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를 차지했고 방송과 라디오에서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그의 이름이 언급되었다. SNS에는 준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사진을 올렸다. 이 아이, 예전에 영등포역 근처에서 봤어요. 버려진 의학 서적을 주워 읽고 있었어요. 한 번은 병원 응급실 앞에서 봉사자처럼 움직이던 아이가 있었는데 그 얼굴이랑 비슷해요. 한명수 회장의 기자회견 이후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이제 사람들은 준서를 비난하는 대신 그의 진심에 감동하고 있었다. 그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사회 전체에 하나의 질문을 던졌다. 우리는 너무 늦게 그를 알아본 것은 아닐까? 예진 역시 발로 뛰고 있었다. 그녀는 준서가 머물던 옛 골목, 다녔던 헌책방,
자주 앉아있던 지하철 출구 앞까지 일일이 찾아다녔다. 하지만 어디에도 그의 흔적은 없었다. 그 아이는 늘 조용히 사라졌어요. 헌책방 주인이 말했다. 기억에 남을 정도로 밝은 아이는 아니었어요. 대신 늘 집중해 있었죠. 책을 펼칠 때면 주변이 안 보이는 사람처럼. 예지는 책방 구석에 놓인 낡은 과학 교과서를 꺼냈다. 페이지 귀퉁이에 연필로 적힌 글이 보였다. 이건 아직 부족해. 더 알아야 해. 사람은 기계가 아니니까.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아이의 고독한 배움, 끝없는 질문과 관찰, 그리고 진심을 향한 집요함이 페이지 너머로 전해졌다. 며칠 뒤 뜻밖의 장소에서 연락이 왔다. 충청북도 제천의 한 작은 성당에서였다. 며칠 전 한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 매우 지쳐버렸고 며칠 동안 혼자 조용히 지냈습니다. 예지는 바로 차를 타고 내려갔다. 성당 마당에는 눈이 쌓여 있었고 대성당 뒤편의 작은 기도실에 그가 있었다. 준서는 벽에 기대 앉아 있었다. 책 한 권이 무릎 위에 올려져 있었고 그 위에는 손바닥 크기의 연습 노트가 놓여 있었다. 그는 예진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찾으실 줄 알았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예진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어떤 비난도, 위로도, 설명도 불필요해 보였다. 왜 여기에 있었니? 준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기도하던 곳이에요. 어릴 땐 아무것도 몰랐는데 요즘엔 그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예진은 조심스레 다가가 앉았다. 아버지가 일어나셨어.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말했다. 그 아이가 나를 일으켰다고. 준서는 고개를 숙였다. 입술이 떨렸지만 그는 물지 않았다. 하지만 전 도망쳤어. 너는 아직 아이야. 도망칠 수 있어. 하지만 넌 누군가에게 끝까지 손을 내밀었고 그걸로 충분해. 그 순간 문이 열리고 한명수 회장이 휠체어에 앉은 채 들어왔다. 그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준서야. 그가 말했다. 너를 다시 보게 될 줄 알았어. 준서는 천천히 일어나 그 앞에 섰다. 몸을 낮춰 눈을 마주보고 작게 인사했다. 죄송해요. 무리한 걸 했어요. 무리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침대에 누워 있었을 거라. 한 회장은 그의 손을 잡았다. 나는 지금 살고 있어. 그건 내가 만들어준 거야. 두 사람 사이에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그 침묵은 모든 오해와 고통, 그리고 용서를 품은 시간이었다. 잠시 후 조심스럽게 뒤편에서 백도현 교수가 나타났다. 그는 멀리서 준서를 바라보며 한참을 망설이다가 다가왔다. 준서라. 준서는 고개를 돌렸다. 백 교수의 얼굴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오래전 널 외면했던 사람은 나. 그 말에 예진이 숨을 멈췄다. 준서도 말없이 바라보았다. 나는 널 지켜봐야 했고 책임져야 했고 가장 먼저 내 편이 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백 교수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늦었지만 정말 미안하다. 준서는 한참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작게 입을 열었다. 알아요. 예전에 교수님이 제 노트를 처음 읽어주셨을 때 그게 저한테는 세상을 인정받은 느낌이었어요. 그 마음 하나만 충분했어요. 백 교수의 어깨가 떨렸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날 세 사람은 한 테이블에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 핏줄이 아니어도 가족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준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의 진심을 기억하는 이들이 있었다. 몇 달 후 서울의 봄은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벚꽃이 거리를 물들이고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사람들의 마음도 어느새 조금은 풀어진 듯했다. 도심 한복판, 조그마한 건물 하나가 새로 문을 열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다시 걷는 학교, 재활과 배움의 공간.
건물 내부는 병원이 아니었다. 병실도 없고 흰 가운을 입은 의사도 없었다. 대신 나무 바닥 위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천천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곁에는 연필과 노트를 든 소년이 있었다. 최준서였다. 그는 이곳의 지도자도 의사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한 명의 동료로 다시 몸을 움직이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한명수 회장은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도착했다. 휠체어는 이제 그의 삶에서 보조 수단이었지 중심이 아니었다. 그는 두 발로 천천히 걸어 이곳을 둘러보았다. 너 여기서 뭘 제일 가르치고 싶니? 어느 날 그가 준서에게 물었다. 움직이는 법이 아니라요. 준서는 천천히 대답했다. 다시 믿는 법이요. 그 대답에 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작은 공간은 점점 익수문을 닫다. 병원에서 치료를 포기한 사람들, 재활 과정에서 마음이 다친 사람들, 혹은 단지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까지 다양한 이들이 찾아왔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엔 준서가 있었다. 어느 날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이곳을 방문했다. PD는 준서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이런 걸 시작하게 되었나요? 아직도 의사 면허는 없고 나이도 어리신데 두렵지 않으세요? 준서는 화면을 응시하며 짧게 대답했다. 사람은 자격으로 치유받지 않아요. 진심으로 치유받아요. 그리고 저도 누군가의 진심 덕분에 살아났어요.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자 사회의 반응은 뜨거웠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비판했다. 의료 시스템을 우회하는 위험한 시도다. 감성에 휘둘려선 안 된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공감하고 지지했다. 우리는 그동안 사람을 너무 수치로만 봐왔던 건 아닐까. 진심이란 단어가 다시 믿을 만한 무언가가 되었다. 준서라는 아이, 그 자체가 하나의 치료법이다. 그 와중에 백도현 교수는 병원에서 사직서를 냈다. 그는 한 학회 자리에서 마지막 강연을 했다. 나는 평생 과학의 언어로만 사람을 보았다. 그러나 이제는 마음의 언어로도 사람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걸 배웠다. 그리고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다. 그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는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인간입니다. 그 고백은 조용히 울려 퍼졌고 청중 중 몇몇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날 이후 백 교수는 다리를 다친 아이들을 위한 무료 강의를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외면하지 않았다. 예지는 회사를 떠났다. 대신 다시 걷는 학교의 실무 책임자가 되었다. 그녀는 재정과 조직을 관리했고 사람들과의 갈등을 조율했다. 나는 이 아이한테 배워. 그녀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처음엔 내가 이 아이를 보호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이 아이가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늦은 봄날, 한 명의 중학생이 준서를 찾아왔다. 그 아이는 책가방 대신 헌가방 하나를 메고 있었고, 손에는 누렇게 바랜 노트를 쥐고 있었다. 저도 여기서 배울 수 있을까요? 준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여기선 누구나 배울 수 있어요. 그날 창문 밖 벚꽃이 흩날렸다.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가운데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야기의 끝은 정적 속에서 찾아왔다. 크고 요란한 해피엔딩이 아니라 아주 조용하고 단단한 깨달음처럼 어떤 사람은 말할 것이다. 기적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고. 하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기적은 누군가의 진심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다. 그리고 그 기적은 아주 작은 손길 하나에서 시작되었다. 준서가 내밀었던 손, 포기하지 않았던 눈빛, 믿고자 했던 용기. 그것이 결국 한 사람을 일으켰고 한 세상을 바꾸었다.